스탠바이. 액션. 액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에서 활동하는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김일란 감독님 훅 들어왔습니다. 박정필 감독님 아시죠? 네, 언제쯤 만났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났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박종필 감독님은 저보다 조금 연배나 활동 시기가 조금 많이 앞서셔서 종필 감독님은 저를 모르시고 저는 이제 박종필 감독님이 영화를 본 적이 있었고 해서 이제 멀리서 활동하시는 거를 조금 지켜보았었고요. 언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본격적으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날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2011년 아마도 2012년 5월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종필 감독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가지고 술 먹다 갑자기 화내셔가지고 황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일은 뭐였냐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 5월 서울인권영화제 폐막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폐막식. 네. 네. 그날 폐막작으로 이제 두 개의 문이라는 농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이 아마 폐막작으로 상영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뒤풀이 겸 해서 대학로 근처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러 가던 중에 길에서 우연히 이제 종필 감독님을 만났는데요. 종필 감독님이 갑자기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선배이고 또 막 이렇게 반갑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뒤풀이를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앉자마자 종필 감독님이 저한테 화를 막 내시면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너는 지금 무슨 영화를 만든 거냐. 용산 참사에 대해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종필 감독님이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가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관점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묵직하게 다가왔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종필 감독님이 다루셨던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필 감독님의 평가가 저에게는 좀 무겁게 다가왔고 그래서 조금 이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인터뷰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종필 감독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지? 아니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서운한 마음도 조금 들고 그렇게 이제 스쳐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문 극장 개봉을 했고 한 관객 수가 한 5만 파티가 있던 날이었었는데 관객이 이제 5만 정도가 들어가지고 대학로 근처에서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 모시고 5만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또 그때도 이제 대학로에서 종필 감독님을 우연히 뵀어요. 근데 갑자기 종필 감독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또 쫓아갔는데 또 뭐라고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막 쫓아갔는데 종필 감독님이 사과를 하시면서 나는 이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극장 개봉을 통한 배급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그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연분홍치마나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그렇게 너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더 즐겁게 좋게 보자라고 또 휙 가셨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남는 이제 종필 감독님과의 만남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날은 또 되게 이상한 좀 이렇게 뭐랄까 후배한테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인 줄만 알았는데, 또 와가지고 사과와 함께 응원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속으로 되게 욕했던 거 좀 미안하다. 아무래도 이제 종필 감독님들 어쨌든 다루셨던 주제들이 이제 여러 장애인권과 국가폭력과 금융위기와 또 다른 사회적 빈곤과 이런 부분들을 다뤄오셨던 만큼 되게 자신만의 관점으로서의 또 이렇게 깊고 통찰력 있는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걸 표현해 왔던 영화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표현 형식이라던가 또 경찰을 주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들이라던가, 그리고 결국에는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뭐였냐면, 그렇다면 네가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날의 진압작전을 원칙적으로 하면 됐다라는 취지인 거냐,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만 지켰으면 됐다라는 게 결론인 거냐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날 좀 답답했던 것은 저의 답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비판해야 될 점들을 우선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의 답을 듣지 않고 가셨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문 오만 파티 때 오셔서 그날의 어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사과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저의 답을 충분히 듣기 전에 계속해서 비판의 말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그때 또 하셨던 말씀 중에 왜 극장 개봉하려고 하냐 라던가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었던 일인데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 내가 옆에 있었으면 야, 니는 영화 감독인데 니는 왜 찍냐 그랬을 것 같은데. 박종필 감독, 전 뭐 개인적으로 종필이라는데 대체적으로 박 감독을 아는 사람들을 좀 뵈면 첫인상들이 좋으신 분이 없었던 걸로 저는 지금도 알고 있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첫인상이 좀 틀리고 또 나중에 또 진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일환 감독님 혹시 그 안산 합동 분향소가 있을 때 그 이제 간이 화장실 옆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세월을 떠나는 게 아니고 용산 마무리를 짓고 다시 올게요 그랬어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그때 박종필 감독이 저 대신 잘 이어갈 겁니다 라는 거 좀 소개를 또 네, 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사율연대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중에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즈음에 이 미디어 활동,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세월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그 미디어 활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이어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있지만 이 일을 정말 소중하고 즐겁게 하는 분이 어쨌든 미디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종필 감독님은 그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들을
초기부터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으셨고 지금이라도 그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결합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던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활동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라면 정말 조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당시 이제 미디어위원회 활동이 조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재정적 어려움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면서 진짜 즐겁게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필 감독님한테 여쭤봤죠. 감독님 혹시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되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내 그 자리에서부터 갑자기 뭐부터 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위원회 내부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이제 종필 감독님이 이제 그때가 아마 3기였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3기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실질적인 만남은 그렇게 여러 차례 있었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좀 알게 된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아까도 아버님께 장난 삼아 하지만 진짜로 저는 박종필 감독님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이제 사회력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감독님이 하게 되시면서 급속도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말 집회와 막 하루하루가 진짜 막 엄청 바빴잖아요. 그래서 2016년 즈음부터 2015년부터 2017년 정도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바빴었는데 그때 종필 감독님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를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내서 그 시간 동안 좀 알게 된 세월은 길지 않지만 어쨌든 그 짧지만 깊게 좀 알게 된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의 감독 김일란이가 박종필 감독의 작품을 본 그 작품의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김일란이 박 감독님의 그 당시에 만들었던 작품 무엇보다 저는 종필 감독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으로 영화를 찍으셨다라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종필 감독님 영화를 보면 어떤 순간의 우연성이라던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포착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조금 뭐랄까 어떤 현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기다리거나 하면서 포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갈 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계획하고 영화를 찍으러 현장에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조금 신기했어요. 작업 방식이. 특히 이제 저희끼리 이제 장난으로 미대 나온 다큐 감독 막 이런 농담도 하는데 종필 감독님은 카메라 기종이라던가 조명을 쓰는 거라던가 그리고 그림을 포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인터뷰를 나가거나 같이 촬영을 하러 나갔을 때 사전에 준비하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를 어떤 위치에서 잡을지 뭐 답사를 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촬영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봤던 장편 영화들 뭐 버스를 타라라던가 처음에 찍으셨던 IMF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하고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건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종필이가 있다 그러면 종필이하고 혹시 같이 작업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종필이하고 작업을 안 할 것 같아. 왜요? 두 분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둘이 싸우다가 완성된 작품이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럴 네. 수도 있겠다. 두 분이 비슷해. 예. 김 감독님이 지금 다큐 감독으로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을 카메라를 향하면 좋을까? 아니면 뭐 박종필 감독이 있다면 이런 작품을 좀 한번 해보면 둘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종필 감독님이 만약에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셨다면 분명히 거의 100% 아버님에 관한 다큐를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 아버님이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긴 했었는데 그 동고차도에서 그 세월호 이제 올라오는지 아니는지 그리고 그 해수부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밤새 지켜보시다가 조금 짬이 나시거나 혹은 방송 때문이더라도 왜 노래를 혼자 부르셨던 적이 있잖아요. 밤에 이제 그러면 그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아버님을 촬영한 종필 감독님의 카메라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이렇게 잘하는 것? 가장 애정을 담아서 찍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촬영을 할 때 또 되게 좋아했어요. 그 어떤 그 대상과 이렇게 밀도 있는 어떤 관계를 찍을 때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작업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성 아버님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촬영을 하고 와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둘이 그렇게 이제 있었을 때 뭐 아버님은 노래를 부르고 자기는 카메라로 찍고 그런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버님과 그런 또 교감을 나누는 촬영은 좀 어렵겠다. 이건 종필 감독님만 할 수 있는 촬영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이 만약에 그런 세월호에 관한 작업을 하셨다면 그걸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못다한 이야기 있으세요? 못다한 이야기까지는 아닌데 그 종필 감독님이 이제 그 뭐랄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는 이 미디어 활동을 한다. 특히 이제 세월호 관련한 미디어 활동을 한다. 그리고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랄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삶을 지탱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가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끝까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다가 갔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일란 감독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는데 서두가 길었습니다. 몸이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더 걱정이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탠바이 액션. 고영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를 대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쑥스러워요. 이제 우리 정태춘, 박은옥 영화 전국 돌고 계시는데 피곤하시겠습니다. 뭐 피곤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뭐 근데 그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저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무대 보러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의 많은 분들을 뵈면 또 힘이 또 났다가 사실 한 2주 정도는 없었어요 뭐가.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또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좀 잡생각도 많이 나고 이러다 끝나나 뭐 이런 생각했다가 또 내일부터는 또 뭐가 계속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영화를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어떤 공통적인 반응? 영화에 대한 어떻게 좀 느끼시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좀 일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느꼈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본인들 말씀으로는 영화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평상시에 정태춘, 박은옥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셨고 평상시에 정태춘, 박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잘 아는 사람을 굳이 영화를 왜 봐야 되지? 그리고 또 혹시나 영화가 자기가 좋아했던 이미지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괜히 영화 보고 후회할까봐 그러저런 의미에서 영화를 뭐 그렇게 썩 이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났더니 내가 알고 있는 정태춘, 박은옥은 정말 극히 일부였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의미로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얘기에서 파생된 거긴 한데 고맙다. 아마 이렇게 40년 넘는 어떤 음악 활동 이것들을 차제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되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좀 압축하자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님 다름이 아니고 박종필 감독님 아시잖아요. 박종필 감독님하고 어떤 뭐 인연, 만남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거 때문에 좀 찾아뵙거든요. 2003년인지 2004년인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진 않는데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중앙운영위원으로서 만났어요. 저도 중앙운영위원이었고 박종필 감독도 중앙운영위원이었고 그때 가장 좀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때 아마 만났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기가 다큐멘터리가 과연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변영주 감독의 영화도 그랬고 김동원 감독님의 영화도 그랬고 그 전에 또 뭐 영매 같은 영화도 그랬고 몇몇 영화들이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하고 반응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극장 개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서는 미디어가 가져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 소위 말하는 민중의 현재의 민중의 계급적 상황과
현 시기가 갖고 있는 여러 모순점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박정필 감독은 후자였죠. 네. 후자의 편이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라면 또 여전히 다큐멘터리는 그냥 TV에서나 보는 뭐 인간극장류의 네. 것들로만 다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장돼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럼 또 한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난 존중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옳고 저렇게 하는 사람은 틀리고 이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 동의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되게 제 기억에 고영재 씨는 너무 대중성을 따지는 것 같아 라고 좀 많이 얘기를 그랬어요? 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때 인디 다큐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제가 어떻게 좀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진영 내에서도 되게 치열한 나름의 논쟁이 있었고 박정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지금 와서 굳이 표현하자면 좀 액티비즘을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확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제안도 했어요. 그 당시에 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쪽에서 비정규직 철폐에 관련된 작업들을 좀 프로젝트성으로 해보자. 실제 작업이 들어갔었고 두 번째가 아마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박정필 감독님은 비정규직 철폐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슈를 제안을 하셨고 전 뭐 그 관련해서 아니 필요하면 당연히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교롭게 저는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극장 뭐 공동일 상영에서 거의 10만 명 넘는 관객이 동원되는 다큐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찍었고 원앙소리가 또 대중적으로 성공을 했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박정필 감독님은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의 현장성 있는 다큐멘터리들의 일정하게 좀 그게 좀 한국 다큐멘터리에 가졌던 좀 좋은 자산인데 그거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내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 것 같고 저는 그 불편함을 제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박정필 감독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되게 그 장점은 어찌됐든 그가 갖고 있는 현장성 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기억이 되는 거고 그 반대 측면으로 바라보면 좀 나머지 또 다른 의미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여러 다큐멘터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뭔가 벽을 치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꿍하지 좀 안 꿍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꿍하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초기에 어쨌든 초기나 우리 학교 원앙소리를 개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박정필 감독은 그런 게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고 들어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아, 왜 저래? 막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었고, 한때 아마 그러면서 영화제도 인디다큐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제도 사실은 상당한 부침이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영화제에 잘 안 오셨죠, 박종필 감독님이. 영화제를 잘 안 왔고, 또 반대로는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한미 FTA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인원 한 20여 명 되는 미디어 활동가들하고 계속 한미 FTA 관련된 거를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또 나름 저는 계속 했었어요. 그 1년 넘게 2년 정도까지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오히려 반대로 좀 같이 뭔가를 하지는 않았죠. 그 시기 자체는. 그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박정필 감독 내면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걸 꽤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발표하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다큐멘터리 진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본인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진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익활동, 공공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감독들한테 단체활동은 쥐약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요. 네. 왜냐면 감독은 어떤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요. 그게 현장이 됐던, 네. 네. 아니면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영감을 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이거는 좀 다뤄보고 싶어 하는 역사적 사건을 만나든 사회적 이슈를 만나든, 사람은 이 사람이 뭔가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면 거기에 좀 전심전력을 다해서 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정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잘 못하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한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단체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든 극영화 감독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감독들한테는 그게 쥐약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작업에 전념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저런 게 있어서 아마 박종필 감독하고 가장 마지막 만난 게 한 5년 전에, 아마 그때도 아마 인디 다큐 페스티벌 아마 뒤풀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었고,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되게 많이 풀어졌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이 뭔가 그 전에는 뭔가 좀 굉장히 좀 벽을 치고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 느낌보다는 좀 오히려 좀 되게 속이 좀 훨씬 더 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무비를 하면서도 좀 다른 작업들을 하는 후배들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시선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를 느꼈는데, 그때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좀 더 만날 기회가 있으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고씹어 보면서 좀 앞으로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특히 독립영화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더 좋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가 좀 많이 무산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안타깝고, 그 독립영화 쪽에서는 조금은 선배 쪽에 포지션이 있는 박종필 감독으로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박종필 감독이 끼면 회의가 엄청 길어져요. 재밌는데? 회의가 엄청 길어지고 네. 뭐 하나 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3, 제4 계속 물어봐요. 겉보기는 회의 되게 싫어하는 거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박종필 감독이 끼면 회의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결론인데도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다각도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자. 그럼 목적지는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자예요. 어디로 가자는데 어떻게 가자. 그렇죠? 네. 그 어떤 사람은 날씨도 덥고 뭣도 덥고 이러니까 예산을 잘 아껴가지고 최단거리로 해서 가면 좋겠다. 뭐 이러는 게 입장이 있다라고 하면 박종필 감독은 거기에 뭐 친환경, 뭐 의미부여, 뭐 기타 등등등등을 자꾸 내거는 거죠. 네. 똑같은 돈을 갖고 똑같은 것을 움직이는데,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뭔가 효율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가보자, 거기까지 가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의 입장 같은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목적지는 같은데. 네. 이런 변수를 고려를 해서 여기까지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과정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박종필 감독 때문에 회의는 되게 길어졌던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좀 뭐 얘기하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본인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여려요. 그래서 오히려 뒤풀이 자를 때 가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막 회의를 하고, 만약에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좀 까탈스럽지, 내가 좀 뭔가를 이해하는데 내가 좀 시간이 걸려,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터놓고도 좀 얘기도 하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하고는 상극이었죠. 그래서 저는 회의 시간 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조금씩 최소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박종필 감독은 하나하나를 다 찝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못 넘어가면 되게 힘든 스타일이었던 거고, 또 하나에는 아마 인디다크 페스티벌 때문에 어떤 분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후원금을 되게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제를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아니, 어떤 명분 있는 영화제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어떤 명분 있는 영화제를 해도 비용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죠. 안 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런 후원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또 박종필 감독님 그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또 못마땅하신 거지. 왜 이런 데서 돈을 받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마 박종필 감독이 아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다 먹음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먹음을 해갖고 뭘 해보자라든가 그렇게 하시다가 또 하다가 뒤풀이 잘 때 가보면, 근데 사실 뭐 내가 후원을 받아올 데가 없긴 해. 대책이 없지? 뭐 그런 얘기도 또 알기는 아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찍은 영화를 극장 개봉을 못한 이유가 그런 고지식감 때문이죠. 왜냐하면 초상권이라든가 인격권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해왔던 작품들을 허락을 VHS인가 이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만 본인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어쨌든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진실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편집해서 이거를 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사실은 과대 포장될 수도 있고 네. 그만큼 이게 무서워요. 영상이라는 네. 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준규 감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현장을 늘 강조하고 그 자세 다큐를 찍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한편에 그게 있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으로 바라보면 되게 답답한 측면도 많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두리가 없고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걸 많이 좀 느꼈는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박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 일? 뭐 무슨 돈 챙기는 일은 아니지만 알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지내오면서 사람 박종필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렇게 부딪혀 보지 못했거든요. 오로지 그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박종필 감독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 박정필 감독하고 저는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사이는 전혀 아니에요. 네. 만약에 지금 박정필 감독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냐? 네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게 지금 뭐냐?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고 있는 그게 뭐냐? 창작자로서든 중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한 번도 그런 질문과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어떤 건 없는 것 같아요. 선문답처럼 박정필도 보면 이게 갭이 너무 센 거예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재밌는 구석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네. 그 실없는 농담도 잘하고 네. 어쩔 때는 그냥 자기 그냥 다 드러낼 것처럼 이렇게 막 솔직한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그게 극히 적어서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아마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막 언제든지 찾아가도 만도로 막 얘기하는 사람은 주위에 몇 명은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람이 너무 원칙주의자에 고지식한 사람은 숨막혀 죽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풀어야 될 때 풀려면 네. 분명히 한두 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뒤풀이자 때 들어보니 몇 명은 있긴 있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저는 없었죠. 저는 없었고 그래서 몇몇 분이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저렇게라도 풀고 살았으면 참 다행이다. 풀어야 될 때는 풀어야죠 사람이. 종필이의 답답한 면을 제가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보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저도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이 매몰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집중이 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막 신뢰가 되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느끼고 그 한 곳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한 9년째 이어오다 보니까 답답해. 야 정필아 좀 답답한 걸 좀 풀어야 되겠다 너. 아니 뭐 저는 뭐 모든 사람한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가면을 안 쓴 사람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성인도. 그러니까 다만 자기가 힘을 줘야 될 것과 힘을 주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구분하고 살죠. 저는 그러니까 모든 거에 힘줄 수는 없거든요. 네. 모든 거에 힘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되게
되게 힘들어지고 아마 그래서 서두에 말했다시피 상극이거든요. 상극. 저는 이제 그때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빨리 찾는 스타일인 것 같고 박종필 감독은 진득하니 이제 되게 늦게 찾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서로가 안 맞죠. 되게 안 맞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말이 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유명을 달리해서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 사람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어쩌다 보니까 좀 긴 시간이 됐네요. 그 대표님, 결국은 부산영화제 2014년 다이빙 벨로 인해서 인연이 돼서 고 대표님을 이렇게 알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까지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창규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필 감독 때문에 왔습니다. 네, 연락 받았습니다. 네. 오늘이 마침 기일이에요. 8일. 28일. 네. 우리 박종필 감독 만난 날 혹시 기억합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제일 처음이요? 네. 명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20대 때 후반인데 다큐멘터리 막 이제 접하고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영화제 같은 데를 좀 다녔어요. 근데 그때 박종필 감독이 뭐 인디다큐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영화제 다 끝나고 사실은 안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디프리를 갔는데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감독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학생이고 관객인데 그 감독들이 디프리를 쫓아왔어요. 그 기억은 있어요. 술자리에서 막 열변을 토했던 박종필 감독이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처음이지 않나? 그게? 그럴 거예요. 예. 그 뻔한 그런 인터뷰를 하기 싫어서 네, 우리 안창규 감독님 뭐 네, 아시는 분은 다 아니까 네, 네. 박종필 감독 흉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다큐멘터리 공부 시작하고 네. 일본에 이제 가기 전이었는데 일본에 제가 2년 동안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연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가 아마 버스를 타자 그 두 번째 버스를 타자 그 이후일 건데 저 조연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거기 성격이 되게 불같아서 조연출들이 배견하지 못한다. 물론 조연출 그 작품들이 그때 당시에 많지 않아갖고 뭐 준실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면 힘들 거다. 그 주변에 저하고 좀 친했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되게 사람이 좀 예민해요. 예민한 성격이어갖고 뭐 요렇게 뭐 A라는 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 A라는 길로 가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나무라고 그런 타입은 아닌데 약간 불편하게 해요 사람을. 뭔지 모르게? 눈치 보게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말도 잘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 형이
꼰대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니 꼰대하고 좀 달라요. 달라. 꼰대는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잔소리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뭔가 불편하게 해요. 그 되게 묘해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런 거를 잘 표현해요. 말 없이 되게 불편하게 그런 게 있고, 구두쇠예요. 구두쇠 짠돌이. 한 번은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되나? 홍대 본사 뒤편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4층에. 그럼 뭐 밥 사준다고 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해요. 그럼 가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밥 사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비싼 거나. 어디 가냐면 구내식당에 가서 여기 밥 잘 나온다고 그 식권 두 개 들고 가고 딸랑 그거 먹고 밥 먹고 되게 부수세요. 돈 쓸 줄 잘 몰라요. 근데 뭐 술 마실 때도 한 번도 술값을 낸 적이 없어요. 다 가출해요.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항상 종필형하고 술 마시면은 현금을 준비해 가야 돼요. 구두쇠였고. 근데 성격이 진짜 개팍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박 감독의 어떤 뭐 버스를 타자 이런 작품 말고 네네. 박 감독만의 어떤 그런 카메라의 좀 특이점?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저는 뭐 생활을 같이 오래 못해서. 제가 아까 개팍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찍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존중과 존경이 있어요. 항상 자기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겸손하고 그런 게 있고 집요한 게 있어요. 되게 한 가지를 한번 꽂히면 그걸 끝까지 찍어요. 되게 집요한 면이 있고 뭐 사실 좀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가 사실 되게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영상 결과물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도 카메라 앞에 있는 자기가 찍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감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점들이에요. 그리고 집요함, 되게 집요해요. 왜 우리 배에 이렇게 물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 밑에 배 밑에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카메라 들고 그런 어려운 촬영이 있으면은 내가 갈게 하면서 먼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배 밑에 처음 올라왔을 때 물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기 막 이렇게 들어가갖고 그거 다 기록하고 뻘 조금 빼내고 나서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도 되게 용접해갖고 이렇게 구멍을 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아시바 같은 걸 세워갖고 출입할 수 있게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데에 들어가갖고 찍고 집요함이 있고 약간 솔선수범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좀 약간 독하다고 할까? 뭐 그런 지점들이 있죠. 형이. 창규 감독님, 네네. 창규야, 네. 맨날 네. 찍어. 확실히. 누가 대답하지? 맨날 찍어봤지 찍히는 게 안 돼가지고 움직이지 말아봐 좀. 예, 어색해요. 맨날. 어색하지. 예. 자, 이제 뭐 좀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에 네.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박종필 감독이 지금 내가 이 카메라 뒤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네. 박종필 감독한테 막 때로는 형한테 네네. 지금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종필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치면 예. 감히 되게 어렵다. 어려워. 예. 일단은 형어 좀 풀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임종전에 종필 형 못 봤거든요. 근데 세월호 돌아가시기 전에 좀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아파서 그랬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이 종필이 형을 좀 거스르게 했나 되게 불편했거든요. 같이 생활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고 어쨌든 뭐 다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 다큐인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지점들이 많았어요. 뭐 워낙 형의 그 발자취가 되게 컸고 형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되게 부담돼요. 이 다큐인을 제가 이제 이어서 한다는 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다큐멘터리 시작했을 때 저한테 약간 우상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박정필 감독 같은 경우에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냥 끝나버리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 종필 형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거를 운영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나중에 만나면 너무 그러지 말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나중에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해요. 네. 그때 내가 욕 먹을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아픔이 있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군요. 질문하는 것도 좀 어렵네. 하여간에 뭐 이렇게 전장현에서 이렇게 지금도 어떤 영상의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께 힘든 부분들하고 우리 안창규 감독님 계셔서 저는 또 안창규 감독님을 보면서 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종필이가 물려준 자산,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난 울음이 많아서 탈이야.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환태 감독님. 뜬금없이 연락해서 드렸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아버님 편하신 곳에 와주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박종필 감독을 뭐 그냥 아시는 분, 친했든 안 친했든 그래도 함께 미디어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뵙고 그분들이 기억하는 박종필. 저는 뭐 사실 만난 지 세월호 때문에 만나서 우리 박종필 감독님 그 만난 날 뭐 기억이나 어떻게 만나셨는지. 따로 이렇게 딱 만났던 날을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독립 다큐 하시는 이제 선배였으니까 영화제에서 이렇게 만났던 기억던 것 같아요. 영화제 자리에서 뭐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이랬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큐를 이제 하고자 했을 때 98년, 97년 이쯤에 박종필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노숙자, IMF 노숙자 뭐 이때 이 당시의 얘기들을 만들었던 작업이 있는데 네. 그 작업이 한겨레 신문에 이제 크게 기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 독립다큐의 어떤 결들하고 맞아 있었어가지고 이 사람을 언젠가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가 2001년도쯤에 제가 이제 그 다큐 작업을 하고 그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영화제나 이런 데 자연스럽게 만났고 되게 신기하게 이제 종필형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친해지게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우직하게 작업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됐던. 그리고 영화제 때 만나면서 그 당시에는 서로 술도 많이 먹고 그 영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작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동종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네네. 업종 이렇게 미디어 하시면서 이제 사람 박종필이가 아닌 박종필의 카메라에 뭐 조금 특이점이랄까? 박 감독은 어떤 스타일로 촬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면이 좀 있었나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종필형 작업 스타일은 굉장히 이렇게 우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직한 사람이고 기록을 되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제 주인공들과 이렇게 찍고자 하는 분들과의 거리감이 이제 전혀 없이 굉장히 가깝게 정말로 이렇게 친해진 가운데서 이제 카메라를 대고 카메라와 이제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드러내고 이런 과정들로 작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배울 점들이기도 하고 작업에서 배울 점들이기도 하고 어떤 태도이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고요. 실제로도 뭐 영화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면서 본인이 정말로 이분들을 애정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정말 귀 기울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카메라고 그런 영화들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뻔한 그런 인터뷰가 너무 식상해서 종필이 흉을 좀 봐달라는 인터뷰를 혹시 우리 박종필 감독 좋았던 뭐 이런 뭐 당연히 그립고 그런 거야 뭐 기본이지만 박종필 감독을 굳이 흉을 좀 본다면 그 종필형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고집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독단적인 면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뭐 저 미디어 위 활동이나 어떤 작업 활동이나 이제 사실은 저는 종필형하고 영화제를 한 몇 년 했었거든요. 인디다큐 페스티벌 영화제를 몇 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05년도쯤에 영화제의 어떤 진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디다큐 페스티벌에 대한. 그래서 이제 뭐 박종필 감독이 집행위원이었고 2005년도에 그래 영화제에 대한 이제 굉장히 진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한참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도 많이 싸우고 그러다가 감독님 뭐 포함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영화제를 못하게 되고 2006년도에 종필이 형이 인디다큐 페스티벌의 집행위원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더 친해졌던 건 그때 이제 제가 프로그래머로 종필이 형이 요청을 해서 프로그래머로 이제 영화제를 인다페를 하게 됐고 그렇게 몇 년 정도는 계속 하게 됐던 과정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사실은 종필이 형하고 저하고 견해는 약간 달랐어요. 영화제 지향도 약간 다르긴 해서 굉장히 또 싸웠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 나쁜 기억으로 남지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특이한 거죠. 저는 사실 어떤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갈등의 상황들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잘 이렇게 사람하고 멀어지게 되는데 종필이 형하고는 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특이했던 거였고 그래서 좀 다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되게 친하게 어떻게 연락도 자주 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약간 독단적이고 고집도 있지만 그 이제 종필이 형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 좀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 근데 지향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그런 지향들이 있어서 그 종필이 형이 가지고 있는 이후에는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렇게 싸우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남는 것 같고 저한테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실 이제 세월호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들에서 보면 이게 2014년이었잖아요. 2014년이었고 그 2015년 일주기가 이렇게 될 때 종필이 형이 일주기 작업을 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연락이 왔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개인적인 또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뭐 해야 되지 않겠냐는데 그때 또 편집하고 있으니까 또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었어요. 결국에는 또 한 번 연락이 와서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가 이제 탄핵 정국이 되고 그때 정말 거리에서 한참 종필이 형하고도 이렇게 촬영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요지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선명했던 적이라고 표현했던 기억도 나는데 선명했던 그런 대상들하고 정말 열심히 싸웠던 종필이 형은 지나고 나면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수 있지만 되게 열심히 싸우고 막 굉장히 먼저 앞에 서서 이렇게 뭔가를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고집스럽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갈등으로 좀 저한테는 좀 잘 이렇게 갈등으로 안 남았던 건 그 사람이 생각했던 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동의가 되고 제가 그런 걸 또 제가 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면들 그런 게 좋았던 것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아프긴 한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종필이가 있다면 사람 종필이도 괜찮고 미디어 쪽도 괜찮고 종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감독님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제가 종필이 형이 아픈 상황이 되고 저는 근데 결국에는 그 못 만났거든요. 마지막을 못 만났고 그때 이제 만나러 가는 날 형이 이제 저 멀리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막 그 차를 돌려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좀 전해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5년만 더 뭐 살고 싶다. 5년 더 자기가 이렇게 못다한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아픈 것들 이렇게 참아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 형이 앞에 있으면 몸 관리 좀 잘하지. 술 좀 그만 먹지. 너무 이렇게 몸을 상하면서 한다는 것들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몸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겨진 것들은 또 후배들이 또 어떤 식으로 할 테니까
너무 그런 마음들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싶네요. 아주 이건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뭐 세월호 작업에 대해서 그 형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그 이후에 또 미디어위원회 잘 이어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또 여전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다른 면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아프지 않고 잘 쉬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냥 형한테 하고 싶네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인터뷰할 때 참 많이 마음 아파하는데 저도 한태 감독님 앞에서 종필이 이야기에 질문하니까 참 힘드네요. 저도 힘드네요. 물론 가까이 지내신 분들이야 뭐 마음이 저기 하겠지. 이렇게 불쑥 연락드려서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 방송 서울교육 TV 이렇게 종필이를 또 보낸 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또 지금까지 그 종필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실 그 일부러라도 안 했거든요. 네. 저도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찌됐건 있었고 거의 이제 처음으로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못다한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뭐 아버님께서 연락 주셔서 되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필아 카메라는 꺼냈어. 엄마들 안 나왔네? 엄마들 나왔어? 여보세요. 형님, 종필아. 형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가. 저 보고 가셔야 돼요, 형님. 그래 종필아. 지금 내려갈게요. 왜 내려와 힘든데 내가 올라가면 안 되냐? 아니, 제가 내려갈게요, 형님. 여보세요.